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다이어트 한다고 결심하고 헬스장 끊고 식단표 짜고 체중계도 새로 샀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보니까 살은 그대로예요. 아니 오히려 더 쪘어요. 왜 그럴까요? 운동은 했는데 야식을 끊지 못했거든요. 방향은 맞았는데 핵심을 놓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딱 이 상황입니다. 국가 공인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아파트값은 47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원 통계상 연간 상승률만 8.71%에 달해 시장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2006년 이후 무려 19년 만에 최고치예요. 그 유명한 2018년 급등기가 8.03%였고 2021년이 8.02%였거든요. 그것보다 더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어요. 6월에는 역대급 대출 규제를 쏟아냈고 9월에는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대책을 발표했고 10월에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1년 동안 3번이나 강력한 정책을 내놨어요. 그런데도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정부가 손을 쓸 때마다 잠깐 숨을 고르더니 2달쯤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치솟았어요. 마치 감기약 먹으면 열이 잠깐 내렸다가 약효 떨어지면 다시 오르는 것처럼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냉정한 구조 분석입니다. 왜 정책은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시장은 정부 신호를 왜 무시하는지, 그리고 이 상황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그림을 그려볼게요. 서울의 송파구라는 동네가 있죠. 잠실, 가락, 문정 이런 곳들이요. 2025년에 이 동네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20.92%입니다. 20%가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1년 전에 10억이었는데 지금은 12억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갖고만 있었는데 2억이 올랐습니다. 직장인이 월급 한 푼 안 쓰고 30년을 모아야 살 수 있는 집인데 그 집이 1년 만에 2억이 뛴 거예요. 송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동구는 19.12%, 마포구는 14.26%, 서초구는 14.11%, 강남구는 13.59%, 용산구는 13.21%가 올랐어요. 한강 주변,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은 전부 2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과천은 20.46%, 분당은 19.10%가 올랐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같은 서울인데 강북구는요? 고작 0.99% 올랐어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이게 무슨 상황인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같은 반 학생들이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험지가 달랐습니다. 어떤 애한테는 1 더하기 1 같은 기본 문제만 나왔고 어떤 애한테는 미적분 심화 문제만 나왔어요. 결과요? 한 명은 100점, 한 명은 5점.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애초에 게임의 룰이 달랐던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렇습니다. 같은 서울인데 송파는 한강뷰의 교통인프라에 학군까지 다 갖춰져 있고 강북은 그런 프리미엄이 없어요. 같은 서울이라는 게임판 위에 있지만 들고 있는 카드가 다른 거예요. 같은 서울 안에서 송파는 20.92%, 강북은 0.99%. 상승률 격차가 2자릿수 %포인트로 벌어지면서 완전히 다른 2개의 시장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 밖으로 나가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고작 1.02%였고 비수도권은 오히려 1.13%가 하락했습니다. 대구는 3.81% 빠졌고 대전도 2.17%가 내려갔어요. 계산해보면은요, 서울 전체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8배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부가 투기 수요를 잡겠다고 규제를 쏟아부었는데 정작 결과는 정반대가 나온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강남 똘똘한 한 채에 더 집중하게 됐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 기회조차 멀어졌어요. 지방은 침체의 늪에 빠졌고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중급지 시장은 오히려 붕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5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대출 규제의 한계입니다. 대출 규제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걸 제한하는 거예요. 집 살 때 대출을 적게 받게 만들어서 집 사기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죠. 정부는 6월 27일에 대출 규제를 크게 조였어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LTV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집값 대비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LTV가 50%면 10억짜리 집을 살 때 최대 5억까지만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지역과 조건에 따라 이 비율을 더 낮게 적용해서 대출로 집 사는 걸 확 줄이려 한 겁니다. LTV는 집값 대비 대출 가능 비율을 뜻하고 무주택자 기준으로 비규제 지역은 70%, 규제 지역은 50% 수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6월 27일 대책에서는 특히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주담대 LTV가 80%에서 70%로 강화됐습니다. 거기다 대출을 받으면 그 집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실거주 의무도 강화했고 2025년 10월 대책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10월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됐고 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을 전부 합친 것보다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어요. 정권 초반에 시장에 확 충격을 줘서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완전히 꺾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출이 막히자 현금으로 사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걸 빵집에 비유해 볼게요. 동네에 인기 있는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몰리니까 가게 주인이 1인당 빵 2개까지만 살 수 있다고 제한을 걸었어요. 그런데 빵 2개 살 돈밖에 없는 사람은 딱 2개만 사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지갑에 돈이 가득한 사람은요? 친구한테 부탁해서 대신 사달라고 하거나 줄을 여러 번 서서 결국 원하는 만큼 삽니다. 제한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만 현금이 많을수록 그 제한을 피해가는 방법도 많아집니다. 부동산 시장도 똑같습니다. 대출은 막혔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현금으로 계속 사고 있어요. 결국 규제가 막은 건 실수요자고 현금 부자는 계속 사고 있는 겁니다. 6억 원 대출 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금 20억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못 사게 됐지만 돈이 있는 사람은 그냥 현금으로 샀어요. 더 큰 문제는 풍선 효과였습니다. 풍선 효과라는 건요.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해지는 것처럼 한 지역을 규제하면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말해요. 강남이 막히니까 돈이 분당으로 갔어요. 분당이 막히니까 과천으로 갔고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금이 규제 덜한 곳을 찾아 이동한 겁니다. 결국 대출 규제는 수요를 차단한 게 아니라 거래 형태만 바꿔놓았어요. 집값 안정이라는 당초 취지는 달성하지 못한 채 무주택 실수요자만 집을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바로 공급 절벽이에요. 공급 절벽이 뭐냐고요? 말 그대로 새로 지어서 나오는 집이 확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절벽에서 뚝 떨어지듯이 공급이 끊긴다는 뜻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트에 사과가 100개 있는데 200명이 사러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줄을 세운다고, 한 사람당 하나씩만 살 수 있게 제한한다고, 신분증 검사를 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사과 가격이 오르는 건 막을 수 없어요. 물건이 부족하니까요. 규제는 수요를 조절할 뿐 공급을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확히 이 상황입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약 1만 6천 가구예요. 2025년 대비 48%가 급감한 수치입니다. 절반이 사라진 거예요. 수도권 전체로 봐도 8만 1천 가구로 전년 대비 27에서 28%가 줄어듭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파트라는 건 짓기 시작해서 입주하기까지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려요. 지금 입주하는 물량은 3년 전에 착공한 것들이고 지금 착공하는 물량은 3년 후에나 입주합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착공 물량이 부족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 터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정책을 바꾼다고 해서 내일 당장 집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년 27만 호씩 착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2026년에 착공해도 입주는 2029년이나 2030년에나 가능해요. 지금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5년만 기다리세요라고 말하는 꼴입니다.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재료가 없고요. 5년 뒤에 농사지어서 재료 나오면 그때 해드릴게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식당 가죠? 시장은 이걸 압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그리고 당분간 부족할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정책끼리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정책 수단 간의 모순이라고 하죠. 대통령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를 2026년 5월 9일에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뭐냐고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집을 팔 때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해요. 이걸 양도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을 여러 차에 가진 사람이 팔 때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해요. 이게 중과예요. 무겁게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이 무거운 세금을 잠깐 미뤄줬어요. 유예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유예 기간이 끝난다는 겁니다.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기본세율 6에서 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가 추가되고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고 82.5%예요. 최고세율 구간이 적용되면 양도차익 10억에서 세금이 최대 8억 2,500만 원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10억 벌어서 8억 넘게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뭘 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빨리 팔아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로 묶인 지역에서는 집을 사면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해요. 실거주 의무라고 하죠. 대출도 6억 원 이상 못 받고 사더라도 2년간 전세를 놓을 수도 없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팔려는 사람한테는 팔아라 라고 신호를 보내면서 사려는 사람한테는 사지 마라 라고 막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런 상황이에요. 중고차 딜러가 차를 팔고 싶어서 광고를 냈어요. 급매, 싸게 팝니다. 그런데 손님이 와서 사려고 하면 가게 앞에 경비원이 서서 막아요. 들어오지 마세요. 2년 뒤에 오세요. 매도자는 있는데 매수자가 없으면 거래가 될까요? 안 됩니다. 거래가 안 되면 집주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급하게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까요? 아니요. 어차피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안 팔고 버팁니다. 매물도 안 나오고 가격도 안 내려가요. 결국 정부는 팔아라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팔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정책 신호가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네 번째 문제는 보유세의 정치적 한계입니다. 보유세가 뭐냐고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 양도세라면 집을 갖고만 있어도 매년 내는 세금이 보유세예요.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양도세 중과만으로 매물 유도가 안 되면 정부가 쓸 수 있는 다음 카드가 바로 이 보유세 강화예요. 집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부담을 줘서 팔게 만들겠다는 논리죠.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버티기 어려워지고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양도세는 집을 팔 때 한 번만 내면 돼요. 안 팔면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보유세는요? 매년 내야 해요. 통장에서 매년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나는 거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이 완전히 다릅니다. 게다가 올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요. 선거를 앞두고 보유세를 확 올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숫자가 안 나왔잖아. 별거 아닐 거야. 그리고 버팁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가장 근본적입니다. 바로 정책 신뢰의 붕괴예요. 현장 중개사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책 나오면 잠깐 주춤하다가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지나면 완전히 회복해요. 이건 그냥 경험담이 아닙니다. 데이터로도 확인되는 패턴이에요.
왜 이럴까요? 한국 부동산 시장이 지난 20년간 겪어온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같은 시민단체 분석에 따르면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변동은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해왔어요.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서울 아파트 시세가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정권 초기에는 항상 강한 규제 신호가 나와요. 이번엔 다르다.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 그러면 시장이 잠깐 움츠러들어요. 거래가 줄고 다들 눈치를 보죠. 그런데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요. 공급이 안 따라오니까 다시 올라요. 정권 중반쯤 되면 집값 잡기 실패라는 평가가 나오고 정권 말기에는 슬그머니 규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출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이요. 그러면 다음 정권이 들어와서 또 강력한 규제를 외치고 같은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이걸 20년 동안 봐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양도세준과 어차피 유예되겠지. 이건 마치 학교에서 다음 주부터 핸드폰 압수한다고 위협을 해도 학생들이 작년에도 이 말 했는데 한 달 뒤에 풀었잖아 하면서 안 듣는 것처럼요. 대출 규제? 다음 정권에서 풀어주겠지. 시장 참여자들은 이 패턴을 학습했어요. 정부가 뭐라고 해도 버티면 된다는 걸 알아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면역력입니다. 정부 신호에 면역이 생겨버린 거예요. 정책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했던 지난 10년, 20년의 학습 효과입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구조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정부의 의지를 깎아내리려는 것도 아니고 실패를 바라는 마음은 더더욱 아닙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집값을 잡아야 합니다. 그 목표 자체는 분명히 옳아요. 그리고 이건 정부가 무능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의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투기를 억제하고 부를 재분배하겠다. 말로만 보면 다 맞는 말이죠. 문제는 현실입니다. 현실의 시장은 정책이 의도한 방향으로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첫째는 공급 해결 없이 규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5년간 누적된 공급 부족을 규제로 메울 수는 없어요. 집이 없는데 어떻게 집값을 내리겠습니까? 둘째는 정책 신뢰가 이미 바닥났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말해도 시장은 이번에도 결국 유예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정부도 이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 스스로도 신뢰가 무너지면 정책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예외와 뒷문을 줄이고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결국 관건은 말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한 번만 더 흔들리면 신뢰는 더 깊게 무너지고, 반대로 한두 번만 제대로 지키면 시장의 기대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셋째는 정책들이 서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한쪽에선 매물을 시장에 내놓으라고 유도하면서 다른 쪽에선 대출과 규제로 매수 여력을 강하게 막아버리면 거래가 살아날 수가 없죠. 거래가 멈추면 가격은 더 버티기로 굳어집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단 정책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어야 해요. 지금 정부는 규제를 앞세우고 공급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공급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용적률을 상향해야 해요. 용적률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같은 땅에 건물을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비율이에요. 용적률이 올라가면 같은 땅에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당장 지을 수 있는 땅에 빨리 집을 지어야 해요. 공급이 충분해지면 시장 기대가 바뀝니다. 집이 많이 나온다는 신호가 전달되면 지금 급하게 사야 한다는 심리가 누그러져요. 그 다음은 대출 규제 조정입니다. 공급이 충분해진 다음에 대출 규제를 손봐야 해요. 지금처럼 공급은 부족한데 대출만 막으면 현금 부자만 유리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세금 문제는 시장이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게 현실적이에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공급이 없으면 어떤 규제도 효과가 없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의도는 좋지만 구조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 절벽, 정책 간 모순, 그리고 오랜 세월 축적된 정책 불신이라는 장벽이 있기 때문이에요.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만 나타나고 장기적으로는 강남 고가주택의 독과점이 심화될 겁니다. 지방은 더 침체되고 무주택자의 주택 접근성은 더 나빠지겠죠. 정부가 정말 집값을 안정시키고 싶다면 규제보다 공급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빠른 착공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순서가 거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잘 작동하지 않고 시장은 여전히 버티면 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